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신가요? 최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푸배와 닿도록 복지 향상을 위해 정말 애써주시는 우리 복지국과 또한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페이지 보면 이제 취약계층에 이제 아동이 33%고 영유아가 9%예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들과 영유아도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사회적으로 인해 어떤 가족 간의 개념도 달라지고 앞으로는 이제 이 아이들이 커감에 있어서 굉장히 그 성장의 인격체가 될 때 이렇게 취약계층도 당연히 지역에서 책임을 가지고 지원을 해서 잘 성장하도록 하겠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놓여 있는 이러한 그 아동들이나 영유아가 꽤 이제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파산되고 가족 형태가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고 이러다 보면은 일반적인 그 가정에서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떤 청소년들부터 비롯해서 또 영유아 아동들이 많이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현실이고 그럼 이러한 부분에 어떠한 대안이나 계획이나 이러한 것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정들은 이제 많습니다. 물론 아동도 지금 말씀하신 아동도 있고 영유아도 있고 뭐 노인이나 장애인도 있고 여러 이제 그 사각지대에 놓여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이제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련 업무를 이제 총괄하면서 이제 하고 있고 또 드림 스타트에서는 또 특히 이제 어려운 아동들에 대한 그런 사례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도 이제 계속 그런 업무들을 해 왔고 또 그런 가족들이 더 이제 생기지 않도록 이런 사회 변화에 따른 그렇게 발생하는 가정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놓치지 않고 발굴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제 여러 방면을 해 오셨지만 급변하면서 굉장히 더욱더 이제 많아지는 거잖아요. 좀 우리 어렵겠지만 좀 의지를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더욱더 사각지대를 어떻게 발굴하고 그들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발굴을 했으면 어떻게 본질적인 이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그 어떤 단번에 한 번의 어떤 지원에 대해서 이분들이 해소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본질적인 문제를 접근을 해서 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좀 해주셨으면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통합 사례 관리를 하는 이유가 어떤 위기가 생겼을 때 그냥 단편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위기가 해소가 끝날 때까지 쭉 이렇게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 이제 그 통합 사례 관리 시스템이고 또 드림 스타트의 이제 통합 사례 관리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례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위기가 이렇게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7조 보시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에 가는 것도 이제 추진을 해주셔서 이제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그 지금 현 실정의 사회에서 잘 아시겠지만 중장년의 어떤 고립된 은둔층과 또한 청년들의 고립 은둔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이제 중장년 측은 직장을 다니다가 여러 가지 직장도 이제 파산이 되고
어떤 그만두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떤 사회적하고 단절된 부분들의 어떤 중장년층도 많이 있겠고, 가장 지금 현재 우리 현실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청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인 가구로 이제 세대로 되면서 이제 청년들이 고립이 되고 은둔하는 청년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많아졌고, 근데 서울에서는 지금 현재 청년이나 고립된 그 청년들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이걸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도에서 이걸 파악이 안 되고, 또한 청년들에 대해서 은둔 청년들에서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러한 어떤 고립 은둔된 중장년층이나 청년층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예,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이제 뭐 중장년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은둔형으로 이제 집에서 이렇게 뭐 밖으로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꽤 많이 있습니다. 우선 뭐 청년들에 대해서는 그 청년 정책과에서 그런 청년들을 이렇게 발굴해 가지고 그들에 대한 이제 심리 상담이나 뭐 심리 치료 이런 것들을 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뭐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그 뭐 사례 관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례 관리를 통해서 그런 가정들이 발견이 되면 그런 심리 상담이나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연계하거나 뭐 교육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권유도 하고 이제 하는데, 이분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게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끌어내는 그런 노력들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중장년층의 은둔이나 고립형에 대한 어떤 조사로 인해서 몇 명인지 돼 있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조사가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이제 뭐 세부적으로 이제 그런 게 이제 뭐 정확하게 이제 통계는 현재는 나와 있지는 않고요. 이제 뭐 작년에 이제 4060 40대에서 60대를 대상으로 그 실태 조사를 한번 해서 한 215가구를 발굴을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이제 그 지원을 이제 한 사례가 있고요. 앞으로 이제 그 고독사 예방 관련 한 사업이 이제 올해 7월부터 이제 그 국가 사업으로 이제 진행이 될 계획인데,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이제 좀 더 세밀하게 그런 실태 조사도 좀 제대로 하고 대안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보니까 이제 사업 내용에 고독사 이용금 발굴 및 실태 조사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청년 정책과에서는 그런 사업을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파악된 게 없고, 이런 어떤 고립되고 은둔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나 사업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조사도 못했고, 경기도 자체에서도 이제 이러한 거에 대해서 예산은 경기도에서는 세워졌지만 그것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급한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지속되어진 거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올 한 해 동안 우리 복지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좀 근본적인 발굴을 하고 실태 조사를 해서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FGI까지 조사를 해야 되겠죠. 특별히 이제 고독사나 또한 은둔이나 고립된 이러한 중장년층 또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그냥 실태 조사가 아니라 그 FGI의 조사가 이루어져서 그들에 맞는 본질적인 문제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지원이 정책이 세워져야 된다. 올 한 해 동안 이거를 염두를 해주시고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예, 뭐 체계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서 대안도 찾고 네.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일이 굉장히 사회적인 급변화 시대에 또 어려움도 많아지니까 또 복지국이 할 일은 많고 또한 직원은 또 한정돼 있고, 그래서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또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먼저 어떤 것을 해야 될지를 잘 이제 고민을 하셔서 이러한 것들은 꼭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쪽 보시겠습니다. 올 한 해 추진 계획에 보면은 삼성 기부 키오스 운영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이러한 어떤 키오스의 어떤 설치를 해서 기부 문화가 우리 평택에 좀 확산되어야 된다. 기업체에. 그리고 이러한 어떤 키오스크의 기부 문화를 하려면은 우리 공공에서의부터도 좀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기부 문화들이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맞을 수 있게끔 확산되고 확대되어서 해야 되지 않나. 발빠르게.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아니면 다른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줄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예, 그 기부 키오스크 사업은 이제 그 우리 삼성 이제 평택 사업장 안에 이제 3개의 키오스크가 이제 설치돼서 이제 그 키오스크에 이제 그 아동이나 그 어려운 아동의 사연을 화면에 이제 보여지도록 하고 그거를 이제 임직원들이 이제 내용을 보고 이제 사원증을 이렇게 태그를 하면 뭐 한 회당 뭐 1,000원씩 이렇게 기부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거하고 이제 그 삼성에서 이제 나눔 위크라고 해서 이제 그런 나눔 캠페인을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한 총 8,3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기부금이 모였고 그 모여진 기부금을 이제 그 어려운 가정에 이렇게 지원을 한 이제 그런 사례가 있고요. 이 기부 키오스크는 이제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한 대당 설치하는데 이게 비용이 뭐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제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한번 저희가 뭐 홍보를 해서 뭐 이렇게 뭐 이 기부라는 거는 강제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이제 그런 권장 이런 것들을 홍보도 하고 권장도 해서 그런 사업장이 좀 더 늘려 나갈 수 있다면 예,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어떤 경영진도 그렇고 우리 행정직도 그렇고 이제 ESG 경영에 의해서 어떤 사회적인 공헌 기부도 이제 해야만 이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연결해서 본다고 한다면 이러한 키오스크를 설치를 해서 기부를 할 수 있게끔 이끌어내는 것도 우리 행정직에서 해야 될 몫이다. 그렇게 해서 상공회의소와 연결을 해서 이거는 뭐 좀 이렇게 권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떤 목표를 세워서 거기에 대한 기부금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자립진부 청년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이나 아니면 이러한 지금 얘기한 그 은둔이나 또한 이렇게 그 고립된 이러한 사회적인 지금 시급성에 있어서의 부족한 지원을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예산 부족으로 굉장히 못한다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듣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한 것들을 이제 사회에서 어떻게 기부 문화를 우리가 확산돼서 그거를 이제 선행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거를 피드백을 해줌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그 경영의 기업들도 또한 우리 시민들도 이거를 보면서 기부 문화가 더 확산되고 좋을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을 올 한 해도 우리 복지국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더군다나 그렇게 하려면 이제 우리가 시청에서도 이제 시범적으로 이거를 좀 설치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청년 은둔에 대한 것에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기부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내가 기부를 하는구나 투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된다. 그렇게 해서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약자들과 소외된 분들과 또한 더불어서 모두가 행복해야 된다.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러한 것들은 꼭 해야지만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것을 올 한 해 동안 초점을 맞추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하신 결과를 이제 또 저희한테도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 기부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이제 태그를 해주시는데 거기는 한 월 평균 한 700만 원 정도 이제 들어온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부를 하는 방법은 이제 기업체마다 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뭐 우리 시에 이제 LG전자 같은 데는 이제 그 저소득 가구 학원비 지원해주는 이제 그런 사업을 하는데 30명을 이렇게 저희가 선정을 해드리면 거기에서 이제 매월 50만 원씩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기업체마다 이제 기부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해당 기업체가 이제 선호하는 또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직원이 많은 그런 기업체나 이제 공공기관에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소규모인 기업에서는 키오스크는 설치되었는데 예를 들면 한 달에 뭐 몇천 원 또는 몇만 원 뭐 이렇게 소액으로만 쌓이다 보면 또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좋은 방법이 있는지 좀 찾아보고 고민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대기업들도 중소기업들도 이제 그러한 어떤 ESG 경영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선호하는 기업에서 사회공헌에 선호하는 어떤 그 대상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대상을 선호할 때 우리가 행정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지금 현재 이러한 문제들이 가장 시급하다 우리 지역에. 어차피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경영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어떤 기부 사회적 문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회사의 선호 대상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잘 조율을 해서 지금 이제 시급한 것은 이러한 문제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건면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나 여러 가지 고민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은 훨씬 더 방향성이나 뭐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이 놓고 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제 대기업에서 큰 기업에서 이제 이거를 설치를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바람직하죠. 이제 그렇지만 어떤 그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접근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어떤 기부 문화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제안했던 게 우리 시청에도 이거를 두고 해보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공회의소가 좀 이렇게 협업을 해서 이런 기업들도 이렇게 하고 이런 기업들도 이렇게 하고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을 하면서 이제 어떤 기업인들에게 권면을 어떤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안을 이제 들어봤던 겁니다. 네네. 우선 여기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키오스크 설치는 기업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하시는 건가요?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이제 사원증을 이제 태그해서 이제 하는 방식으로 이제 사원증이 있어야 쉽게 할 수 있고 그걸 뭘 주민번호나 뭐 이런 걸 입력해서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또 귀찮아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좀 삼성에 세대 있다고 했어요. 세 곳에 대당 700이 아닌 세대 합쳐서 한 달에 700만 원씩 들어온 거예요. 합쳐서 세대에서 합쳐서 세대? 700만 원 정도, 760만 원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그 평택 행복 나눔 본부에 이렇게 매월 이렇게 뭐 짜투리 금액 이렇게 기부하는 직원들이 한 200여 명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기부 키오스크 설치는 제가 한 2, 3년 전에도 한번 시에 설치하는 거를 그때 한번 고민하다가 이제 잠깐 이제 뭐 중단이 됐었는데 한번 뭐 설치가 가능할지 그런 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업체 설치를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 공직사회에서 먼저 시청부터 한 대 설치를 하고 또 의회도 한 대 설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이게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 최선재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검토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전반적으로 조금 궁금한 거 한 2가지 정도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페이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미 과장님들은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22페이지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지역 서비스 제공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생활복합형 가족센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이거 끝나고 대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국 그 건강가정진흥원에서 이 예산들을 좀 지원을 하고 있고 타 시군구에서 보면은 이제 요즘은 그 돌봄이나 아니면은 어떤 바우처 제도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몇 군데를 다녀야 되니까 시간적인 거나 지원에 대한 어떤 그 행정력이나 아니면 시민들의 불편 사항 때문에 이거를 SOC처럼 해가지고 복합형 가족센터가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인구 60만을 넘어서 100만을 보고 있을 때 앞으로 이런 계획들이 지금부터 잡혀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잡아도 좀 늦었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을 보거나 아니면 뭐 우리 나라를 보더라도 지금 이게 이제 그 복합형 SOC 복합형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보건, 의료, 복지, 교통, 뭐 이제 문화, 가족, 체육 뭐 다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한 그 복합 센터에서 이루어지다 보면 신청자들이나 수요자들이나 대상자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나 이 일에 대한 어떤 능률이나 혜택이 조금 더 촘촘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 작년에 여기 이제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우리 국장님 새로 이제 교육 마치시고 돌아오셨는데 그래도 이제 복지를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기억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추진 계획 중에서 가족 역량 강화 교육하고 지역사회 돌봄하고 위기 취약 가족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조금 하시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인 가구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 병원 안심동행 사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상자들도 만족을 하고 있고. 근데 노부모들에 대한 어떤 케어라는 부분들에 대한 자녀들의 정신적인 거나 육체적인 거 조금 그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노부모 케어 교육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할 계획이시냐고 한번 여쭤봤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이 부분에 담겨져 있지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당연한 의무가 되었지만 요즘은 또 사회 구조상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 가족이 어떤 구성력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내가 케어를 하면서 얻는 그 기쁨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상호 그 만족도가 높아지는지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지금 담아져 있지 않고 올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게 아니니까 이 부분도 이번에 이제 사업 계획서니까 조금 더 추가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도 제가 이제 보고받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이들 돌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자 손녀를 돌보는 조부모님들에 대한 부분도 작년에 똑같이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지금 부모를 케어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부모가 손자 손녀를 케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심리적인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딸이나 아들 또는 사위, 며느리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없거든요. 그럼 이건 제3자에게 소통하고 내가 이해를 구하고 위로를 받고 하는 어떤 이런 정서적인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녹아져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두 개가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업 지시서가 내려와서 상위의 어떤 정책에 대한 그다음에 그 우리 평택시의 어떤 안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는 중요한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 일을 하면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일을 하기 위한 업무들이 지금 업무 계획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 일은 하지만 성과가 안 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는 우리가 목적한 바에 있어서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내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보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작년 업무 보거나 올해 업무 보거나 몇 가지 바뀐 거 외에는 지적받았던 사항이나 아니면은 조언을 해드렸던 부분이 전혀 가장 기본적인 것에도 담겨져 있지 않았다는 거는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기 취약가족 지원 기능 회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얼마 전에 우리 부서에서 더 인지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양육비를 주지 않는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주는 거에 있어서는 강제적으로 뭐 출국을 못하게 한다든지 뭐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한을 둔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요번에 아주 강력한 규제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선제적으로 정부에서 양육비를 먼저 집행을 하겠다. 그만큼 이 부분이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양육비가 오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떤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제도가 실효성이 낮다라고 보고 좀 더 강력한 취지의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갖겠다는 취지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인지를 하시고 어떻게 계획을 시에서도 발맞춰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한 자료는 이번 주 내로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빠진 것 중에 제가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어제도 이제 그 문경에서 안타까운 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젊은 소방관 두 분이 조금 운명을 달리하셨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제가 이제 들은 생각인데 지금 재난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이 가족 기능 강화까지는 아닌 지역 서비스 제공에 이것도 추가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일 예로 들은 거고 그 부분은 여기에 지금 뭐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평택시에서 어떤 재난이 발생이 됐을 때 신속하게 우리가 그 재난에 대해서 복지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 이건 복지재단에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어떤 뭐 심리적인 정서적인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이 재난을 당해서 기간이 길어졌을 경우에 우리가 교육이나 가족 돌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매뉴얼화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오늘 업무 보고를 보면 조금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도서 쪽에서 제가 하나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책 축제가 있죠. 네, 아주 바람직한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 책 축제는 그 평택시 책을 택하다라고 시민 독서 운동의 일환의 사업인데요. 시민 선정단이 이제 책을 선정해서 그걸 전체 시민 그리고 학생 뭐 기관 협력으로 읽고 그 이제 책 읽기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이지 않는 활동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읽은 사업들 그리고 독서 동아리들이 읽은 사업들 그리고 시민들 개별적으로 읽은 사업들을 책 축제 날 이제 현장에서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전시도 하고 뭐 공연도 하고 작가들도 만나고 그런 형태로 한 해의 독서 운동을 결산하면서 또 시민들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책 축제를 기획했습니다. 세계적인 책 축제 하나를 든다면 뭘 드세요?
세계적인 책 축제가 보통 이제 4월 23일을 세계 책의 날을 기획해서 하는 곳도 있고요. 보통 책마을 같은 곳에서 이제 그 책들을 전시하면서 하는 축제들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책 축제가 영국에서 첼트넘 책 축제라고 해가지고 지금 한 역사가 한 8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책 축제 같은 경우는 한 3일 정도 이렇게 그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명실상부한 전 세계적인 책 축제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책 축제라는 그 이걸 보고 우리 시는 어떻게 진행을 할까, 며칠을 할까, 어떤 그 장기적인 플랜을 놓고 이 책 축제를 진행을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런 세계적인 책 축제와 비교해서 아니 비교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저희 이 책 축제가 며칠을 할 거고 네.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갖고 책 축제를 기획을 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네, 어쨌건 저희는 그렇게 며칠을 하지는 않고 주말에 토요일을 하루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본위원회 생각이기 때문에 의견 제시로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주기식 행사성인 축제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국 첼트넘 축제를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 인해서 책들을 많이 보지만 이 책 축제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인터넷보다는 옛날 그 우리가 그 아날로그적 향수 내지는 그 저자하고 만나면서 소통하고 그다음에 모임을 하면서 어떤 그 소통하는 공간으로서 하는데 하루를 한다 그러면 조금 정말 행사성으로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아까 중장기적인 계획을 여쭤본 거고요. 올해는 계획을 이렇게 하셨으면 예산이 그렇게밖에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추경으로 올라올 부분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보시면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평택시는 인구가 지금 아동 인구가 그렇게 줄고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청소년 아동 인구수가 줄지 않는 도시에서 이 책 축제를 어떻게 우리 그 배달이 도서관만의 축제로 자리를 매길 건지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해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아날로그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책을 많이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터넷 홍수에 조금 그 멀미를 느끼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흡수해서 같이 움직인다는 거는 그분들이 선호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나 지향하는 바가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찾아내셔야지만 이 책 축제가 그냥 일회성 우리 이런 것도 한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택시 고유의 책 축제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주 같은 경우에는 출판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책 축제가 굉장히 다른 영향력을 받으면서 키워나가기가 좋은 환경이에요. 근데 평택은 도농 복합 도시면서 인구가 유입이 많은 도시이기도 하지만 이 책 축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 특별하게 대두되는 매개체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책 축제를 기획하신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올해 책을 많이 읽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저도 책 축제에는 꼭 참석을 좀 해볼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을 하기 위한 일을 하지 마시고요. 성과를 낼 수 있는 특히 우리 복지 같은 경우는 중장기 계획을 꼭 우리 복지재단에서 연구와 그다음에 연구 개발로 인해서 같이 가지 않습니까? 행복 그 지수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복지재단에서 연구 성과로 해서 요번에 이제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분명히 녹여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예, 우리 이제 김명숙 의원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그 노부모 케어하는 자녀들의 스트레스 해소나 아니면 손자 손녀 돌보는 우리 조부모님들의 스트레스 또는 여러 유형의 이제 가족을 돌보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심리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저희들이 못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이 조부모나 아니면은 그 자녀들이 부모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접근이 조금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그분들에 맞춰서 조금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예.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전문 심리 상담가가 따로 배정이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상담사들 중에서도 본인들이 맞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문적으로 이분이 그 부분에 조금 더 잘 상담을 해드릴 수 있다.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갖춰져서 필요할 때 그분한테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그 가족센터하고도 한번 협업을 해서 좀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찾아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양육비 지원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이제 그 강제 집행 관련해서는 아직 뭐 시행 초기라 이제 뭐 구체적인 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 대부분의 역할은 이제 뭐 법원 쪽에서 있을 것인데 우리 집행부 쪽에도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재난이 발생한 가정에 대한 그런 이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제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긴급 지원이나 또 경계도형 긴급 지원 이런 거를 통해서 뭐 신속하게 이제 뭐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거나 뭐 이럴 때는 그런 지원을 해드릴 수 있고 또 주거와 관련해서도 잠시만요, 국장님. 재난은 소득 기준을 두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차상위계층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재난은 전체 대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일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내부에서도 이제 많이 의논을 하고 하는데요. 이제 일반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보험을 이제 든 집들이 또 많이 있으시고 그런 경우에는 또 뭐 보험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제 재난관리부서에서는 또 이제 그렇게 이제 또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어떤 매뉴얼이 이제 뭐 잘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책 축제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또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좀 위기 가정이나 또 돌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재난 빼고는 우리가 그 지역사회 보장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포괄적으로 저는 여기에 보면 65개 사업에 440억 정도 되거든요. 그 확인이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이게 빠져 있을 리가 없거든요.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이제 우리 평택시 복지 예산이 한 7,500억 정도 이제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시가 4개년 동안 어떤 부분에 특화해서 집중을 하겠다 하고 이제 그 사업 전략이나 이제 발전 전략을 이제 넣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 복지 사업 전체가 다 들어 있는 건 아니고요. 약 한 80여 가지의 이제 그 발전 전략이나 사업 전략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보장 계획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을 수 있다는 지역사회 말씀입니다. 보장 계획은 우리 평택형이잖아요. 우리 평택형에 맞게 세운 거고 4개년 계획이잖아요. 23년도부터 26년까지 돼 있는 거고 23년도 평가는 나옵니까? 언제 나와요? 23년도 평가는 올 2월에 시행합니다. 올 네. 2월에 평가를 하게 되고요. 진단이 되겠군요. 예,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변경할 수도 있고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업을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24년도니까 예를 들면 김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25년도에 반영할 수도 있잖아요. 빠진 부분을 수정해서. 그렇죠? 그 예산은 매년 400억, 500억씩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매년이잖아요. 이 부분은요. 그죠?
그 2천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4개년 계획 동안에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재난에 대해서 긴급하게 들어간 사례가 있었습니까? 우리 복지에서? 예, 이제 복지국에서는 이제 재난이 예를 들면 이제 그 한 3, 4년 전에 이제 뭐 비전동의 그 다가구 주택에 이제 뭐 화재가 났는데 뭐 그랬을 때는 이제 저희 복지국에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이제 그분들이 이제 며칠 동안 집에 못 들어갈 동안 이제 그 인근에 있는 호텔을 이제 그 얻어서 거기서 이제 그 귀가하시다가 이제 뭐 집이 이제 정리되는 대로 이제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주관을 해서 했었고요. 그 안에 계신 이제 또 수급자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그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뭐 지원금을 전달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김영수 의원께서는 성과 있는 복지 정책이 좀 돼야 되겠다 이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순희 의원님 예, 질의 있으시죠? 예,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순현입니다. 복지 예산이 7,580억 이상 되고 이제 거의 한 시 예산의 40% 정도. 그만큼 평택 시민들의 복지나 모든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하실 일도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잘 받았고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6페이지에 보면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 확대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김명숙 의원님 주관하신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훈 맞춤형 일자리가 일반 일자리 맞춤형 일자리하고 상이한 점이 있나요? 일반 맞춤형 일자리는 노인 일자리 이런 거 말씀하시는 네네. 건가요? 네. 보훈 회원 맞춤형 일자리는 저희가 이제는 보훈 대상자 회원이 이제는 참여가 가능한 거고요.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는 4개의 사업을 정해서 저희가 2월 중에 좀 모집을 해서 30명에 대해서 좀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좀 취약거점 수거지 이런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환경정비 이런 거를 계도하는 그런 홍보 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현충 시설이 저희가 한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파견해서 환경 정비라든가 이런 걸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훈에 관 주차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보훈 회원들이 병원을 다니시게 될 때 거동이 불편하시고 이런 분들 병원 이송하시는 그런 사업을 해서 일반 노인 일자리 사업과는 좀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간담회 때도 보훈협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병원에 가시는 운전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데 대해서 너무 일자리에 대한 혜택이 적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보훈협회 회원분들이 병원을 한 번을 더 가고 싶어도 운전수가 없어서 못 가는 현상도 있으니까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이 보훈 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거고 그분들의 보훈 대상자 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일을 하시는 거나 아니면은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셨으면 해갖고 이거를 여쭤봤어요. 그때 그분이 말씀하신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들으셨죠? 네, 그것도 한번 간과를 하셔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맞는 걸 수도 있거든요. 한 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한 번이라도 더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왜? 일자리가 그만큼 일자리는 있긴 한데 일자리에 대한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항상 보훈 일자리 전년도에도 보훈 일자리 사업은 인원이 다 찼나요? 작년도에는 30명이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었는데요. 24명이 모집이 돼서 24명으로 연간 진행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 보훈 협회 계신 분들도 보훈 일자리를 정말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렇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보다는 일자리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보다도 너무 만족감이 없을 때는 좀 탄력적이나 효율적으로 해갖고 이 운영을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고 무슨 일자리 같은 거나 이런 거 하면 같이 보훈협회 회장님들과 의논을 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누구나 돌봄 사업 이거는 뭐 경기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는 거라 뭐 인력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겠는데 이게 엄청 좋은 정책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생활 돌봄이나 동행 돌봄은 뭐 동행은 뭐 병원이나 이런 데 동행해 드리는 그런 사업. 생활 돌봄, 동행 돌봄 같은 경우에는 거동 불편하신 분이 병원에 가실 때 같이 동행해 드리고 아니면 뭐 관공서라든가 은행 볼 일이 있으실 때 같이 동행해 드리는 서비스가 그럼 되겠습니다. 동행 돌봄을 원해서 전화를 이분들이 해야 되는 건가? 전화를 하거나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행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요. 이제 누구나 돌봄이라고 했지만 뭐 지원 대상자 그런 판단 기준이라든가 소득 기준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게. 예. 그럼 만약에 동행 돌봄을 저기 뭐 중위소득 120% 이하 분이 원하셨어요? 그러면 병원을 가는데 갑자기 아파서 병원 가는데 이 동행 돌봄은 미리 신청을 해야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즉시 이루어지는? 혹시 이루어지기는 어렵고요. 뭐 일일 전에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 매니저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서비스를 받을 대상이 가능한지 적격 판단이 한 후에 이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즉시는 좀 어렵고 하루 전이나 뭐 이렇게는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기도 한데 위험성이 있거나 아니면 급한 것 같은 경우는 즉시라도 돌봄 신청이 될 수 있는 거였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이런 홍보 같은 주거 안전이나 뭐 식사 지원, 주거 안전은 아직 시작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일시 보호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일시 보호는 저희가 이제 1월달에 12월에 제공기관을 모집할 때 접수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컨택을 해서 저희가 모집을 했고 이제 2월부터는 저희가 시행이 가능합니다. 네. 네네. 좋은 정책을 내놓으셨는데 어려움도 인력에 대한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취약계층들이나 아니면은 뭐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평택의 정책을 자랑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21페이지 생활 밀착형 여성 안심도시 조성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년도에 추진 실적에 보면 양성평도 공모 사업을 해갖고 3개가 선정이 되었어요. 3개 사업이 그 양성평등. 네, 그러면 추진 계획의 양성평등에 대한 이제 공모 사업을 이제 올해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성평등 주간이나 기념행사 같은 건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하시나요? 저희가 양성평등 그 주간 행사는 그것도 이제 공모해가지고 하는데 매년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신청해가지고 그 양성평등 그 주간에 하루 행사. 네, 하루 행사 기념식 하고 그다음에 교육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이 뭐 지금은 요새는 구체화져 갖고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를 사업 같은 걸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좋은 사업이니까 열심히 추진을 해주셨으면 해갖고 이걸 한번 여쭤봤어요. 양성평등 주간은 저도 그 행사를 한번 행사를 하는 건 봤는데 많이 저희 뭐 여성단체 협의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는데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배달이 도서관에 37페이지 보면 가치 실현의 도서관에서 보면은 내 생애 첫 책 사업이 있어요. 아까는 김명수 의원님이 책 축제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 0세부터 48개월 이하 영유아 때 평택 시민으로 등록된 영유아 때 그 책에 대해서 지도 특강을 하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지역 기업체 2군데에서 기부를 받아서 단계별로 그러니까 0세부터 24개월, 그다음에 25개월부터 36개월, 37개월부터 48개월 3단계로 그러니까 어린이 책 2권하고 부모에게 독서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강연을 해서
그 평택에 도서관들이 있고 또 유아 대상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 그걸 홍보하면서 아이들과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태어나면 지속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네, 네. 책을 너무 멀리하는 요새 어린 아이들, 뭐 네. 2살만 되면 벌써 컴퓨터나 아니면 핸드폰이 책보다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많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고요. 네. 그 책꾸러미 배부는 네. 그거는 그냥 집으로 택배로 배달을 하나요? 아니 이게 이제 도서관을 방문해서 방문해서? 도서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거여서 부모님이 이제 등본을 갖고 오시면 책과 함께 도서관 안내 그리고 부모 독서 교육이 같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을 멀리하는 부모님도 있는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도가 목적이라 나오시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사업 평택 시민들이 다 혜택을 받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43페이지 보면 작은 도서관, 요새는 이제 도서관에서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뭐 음악도 하고 저 강의도 하고 또는 뭐 그러니까 많은 축제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돌봄에 대해서도 많은 저기를 하는데 이게 공사립 국공립 사립 작은 도서관이 47개가 있나요? 안중에? 그건 아니고요. 네. 그 올해 이제 그 지원이 가능한 이제 개소수가 47개소라는 거고요. 그 지난해부터 시작한 아이 돌봄 사업, 그러니까 그거 이제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을 돌봐주는 거거든요. 그 저학년, 그러니까 전학년인데 보통은 저학년들이 많이 오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공립 2개소만 가능했었는데 올해는 사립 1개소와 공립 2개소에서 3개소가 아이돌봄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 올해 저희가 작은 도서관에 지원이 되는 개소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력 보강이나 그런 건 다 확충이 돼 있는 건가요? 거기에서 그 47개소 중에서 그 6개소에 대해서 순회 사서 그 전액 국비 지원한 그 6개소에 대해서 2명의 사서들이 일주일에 그 한 번씩 계속 그러니까 1년간 저희가 10개월간 지원을 나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아이 돌봄이나 뭐 그런 서비스도 많이 지금은 돼 있지만 또 도서관에 와서 아이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다면 책과 또 접해지는 것도 네. 있고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더 나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훈 대상자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얼마 전에는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의원님께서 간담회를 주최하셔가지고 간담회도 잘 끝난 거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가 늘상 같은 맥락에서 늘 논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폭넓게 좀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데 일자리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봐야 되고 또 힘든 일을 해다 보니까 지원이 없는 거잖아요. 지원이 다 안 되는 거잖아요. 채워지질 않고 일자리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한정적인데 보훈 일자리나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맨날 그 자리에서 논의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일자리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지금 보훈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보훈 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아니, 만든 것 협의를 같아요. 하시는데 네. 이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일자리를 더 넓혀 주십시오 하는 말씀이거든요. 어르신이 어르신 모시고 병원 케어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쉬운 일 아니잖아요. 운전을 한다던가 70세 이상이면 저 면허증 반납하고 하는데 운전 케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 일자리가 아닌 일자리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명수 의원님께서 간담회 내용 자료를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내용들이 검토가 좀 잘 돼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뭐 예산 부족이 돼서 인력이 부족해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대답은 늘상 같은 대답.
물론 노력하시는 건 알지만은 좀 적극적으로 요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안 나올 수 있게 최소한의 노력은 좀씩 해나가야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명수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 손 들으신 건가요? 아니시고. 또 뭐 질의하실 있으신 것 같으네. 예,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 의원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시는데 올해 우리 복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증액이 됐죠? 예, 12.49% 증액됐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 복지를 하는 데서 만족도가 있는 예산 증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뭐 복지 예산은 아무리 늘려도 뭐 그 욕구는 또 계속 새로운 욕구들이 발생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늘 뭐 많이 늘려도 부족하다고 현장에서는 그렇게 나오십니다. 예. 그렇게 올해 매년 복지 예산 증가율에 비해서 올해 무척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갖고 상당히 좀 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올해 신규 사업들은 상당히 좀 많이 없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혹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대표적인 뭐 신규 사업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사업을 담으려고 했지만 좀 저희 재원 여건상 어려웠고요. 누구나 돌봄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5억을 확보해서 올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실은 그 복지라는 것은 매번 반복되는 복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은 신규로 좀 발굴해서 그런 사업들이 신규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우리 복지를 좀 혜택을 많은 분들에게 좀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생각이 드는데 좀 어려운 재정 상황이라도 우리가 다음 연도에는 좀 많은 좀 신규 사업 좀 발굴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좀 돌아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냥 뭐 대부분 다 페이지 수 얘기를 안 하셔도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아서 그때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현대화 사업 한번 경로당 현대화 사업.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해도 현대 사업에 대한 우리가 증액이 전혀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정말로. 저희도 이제 경로당 이쪽에서 요구가 많으셔갖고 이제 송출, 안출 저희 같이 좀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게 재정상이 좀 어렵다 보니까 부득불하게 좀 증액이 안 된 상황입니다. 추경이고 뭐 또 수요를 받아봐서 재정 여건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어렵더라도 오히려 2011년도, 2021년도, 22년도 그때보다도 실은 현대화 사업비가 더 줄게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경로당이 실은 상당히 저희가 노후화됐어요. 평택시 전체가. 그런 무대에서 현대 사업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과장님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들하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반영은 추경이라도 꼭 다시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서 재원되는 범위 내에서 더 추경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 밀착형 여성안심 도시 조성 우리 21페이지인데 우리 찾아가는 시민 대상 폭력 예방 교육 실시 해갖고 3,500만 원 1,200여 명이 돼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어떤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찾아가는 장소가 어떤 식으로 장소를 찾아가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저희 시에 성폭력 상담소하고 가정 상담센터 이제 상담소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복지 시설이나 기업체 등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가가지고 교육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거는 만족도는 어떻게 좋습니까? 실은 그 만족도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확인해서 좀 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하게끔 지도하겠습니다.
2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결식 아동 급식 지원 우리 전년도에는 한 2,600여 명 지원한다고 업무보고 때 적시해 갖고 오셨는데 올해 갑자기 4,055명이에요. 그 차이점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이제 방학 기간 중에 이제 한 끼를 갖다가 이제 두 끼로다가 지원해주고요. 저소득층을 좀 확대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까지만 해도 일식이 8,000원이었는데 네, 올해 이제 9,000원이 네. 됐고 네. 그다음에 두 번, 두 한 번, 번이 네. 아니라 이식을 한다는 네. 얘기시죠. 그래서 2명분이 늘어난 거고. 어찌 우리 지 드림카드 지원은 지금 잘 활성화되고 있나요? 네, 잘 활성화되고요. 그다음에 배달까지 해서 또 한 달에 4번까지 배달료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도 늘어났습니다. 근데 우리 그 가맹점 우리 평택시에 좀 많이 있나요? 네,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네. 몇 개소 정도 되죠? 한 1,800개 정도. 1,800개. 일반. 뭐 우리 이런 가맹점을 혹시 오픈하게 되면 뭐 우리 시에서 지원 나가는 그런 가맹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예.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좋아하고 또 배달까지 이번에 이제 월 4회 한 명당 늘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실은 아까 이식을 한다고 했는데 예. 인원수가 실은 전년도에는 2,600명 일식으로 지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식을 지원한다면 그 2배가 되면 5,000명이 넘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덜 먹고 해서 감안해서 사실은 예산을 쓰였습니다. 감안해서. 예. 이 부분도 정말 적게 예산 편성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좀 부족함이 없도록 정확히 좀 지원해 주시고 너무나 좋은 사업이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3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기수별 제빵 기능사 등 160과목이라고 했는데 160과목이라 그러면 상당히 좀 다양한 과목인데 그렇죠. 이 그러면 160과목이라면 되게 광범위한데 혹시 저희가 생소한 과목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제 커피로 얘기하면 바리스타라든가 그런 건 기본적인 거고. 기본적인 거고요.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여기 가지수를 좀 요거 한번 제가 상당히 좀 궁금하거든요. 예. 160 과목을 프로그램을 한번 자료를 운영한다. 드릴까요? 네, 뭐 뭐 자료를 좀 이게 가지수가 상당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 아까 바리스타라든지 제빵기 등사들 상당히 수요가 많이 예. 생길 것 같은데 예. 160 과목 중에 상당히 좀 배우고 싶어하는 과목이 또 상당히 적은 수강생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도 솔직히 궁금도 하고. 예. 보통 지금도 일단 뭐 노래 교실이라든가 요리 또 그런 요가 같은 경우는 그 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그렇게 따져서 예. 그 인원수가 상당히 높아요. 예. 네, 그건 자료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목이 다양해서. 예. 자, 우리 작은 도서관 우리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혹한기 쉼터 운영을 지원해 주는데 혹시 뭐 더 개소수를 늘렸나요? 어떻게 됐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인데 죄송하지만 올해는 약간 개소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3개소가 줄었습니다. 3개소가 줄었어요. 네. 그래서 실은 이게 꼭 우리가 여러 체계를 볼 수 있거든요. 우리 독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혹한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쉼터 역할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청을 받는 것보다도 우리가 자꾸 발굴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배 정도 느는 그런 기대를 갖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실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왜냐하면 전 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의관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경로당 현대화 사업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이번에 그 환경 개선 접수된 건이 얼마 됩니까? 읍면동에 집계가 좀 되셨나요? 이제 집계 중인데 최종 지금 자료는 이제 갖고 있지 않아서 집계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그 요청된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 이미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안전하고 관련된 것도 많이 있어요. 화장실 위에 타일로가 다 떨어진 것도 있어요. 덜렁덜렁한 거. 이런 것들은 안전하고 관련된 것들은 좀 우선 순위로 해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잠깐 제가 좀 하고 추가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잠깐. 추모공원 우리 시립추모공원이 지금 만장이 봉안당이 만장이 다 됐죠? 올해면 끝나나요? 2024년대 만장될 예정입니다. 만장될 예정이죠. 우리가 그 화장시설 용역이 작년 12월 19일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제 끝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올해 계획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거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추경에 이제 그 위원회를 설정한 예산을 해갖고 그 선정위원회 그 관련 예산을 이번 1회 추경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화장장 관련해서도 뭐 시민 단체나 또 의회에서도 제가 발언을 했지만은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장애인 복지 서비스 18페이지 좀 한번. 우리 최선자 의원님께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조례안을 좀 내신 상황이고, 저 또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개선될 사항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조례안을 토대로 해서 지금 미흡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조례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 체계 또 좀 재점검을 해야 되겠다. 시설도 재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점검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도 들어가고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은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그 생활 체험홈에서 탈시설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지원 체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조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 선장님 추가 질문 시간은 많지 않거든요. 많으시면은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아니 그건 얘기하지 마시고. 예, 있으시면 아니 오늘 복지국 있으시면 두 분이 더 많으시면은 여기서 그냥 끝내고요. 오후에 이어서 하고 예. 답변도 국장님은 여기 오전에 끝난다 하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18쪽 보시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알기로는 어떤 체중증 그 발달 장애인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평택에서는 지금 발달 장애인에 대한 용역도 했었죠. 지금 진행 중이고 금년도 3월에 최종 4월 달에 금년도 이제 했고요. 최종 올 2024년 3월에 완료될 3월 예정입니다. 알려이고 예. 4월 달에 개수립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체중증으로 발달 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 보호자, 또한 체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24시간의 돌봄 체계가 우리 평택시에 이건 이제 금년도에 이제 국비 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이례 추경에 이제 예산을 한 1억 5,900을 요구해갖고 상반기 이제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기 이제 세중증들은 이제 보호자가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네. 집중 케어내 시스템으로 지금 공모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6월 달에 이제 추진 계획에 보니까 그 1대1로 지원 사업 한다는 것이 이제 그 사업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체중증 발달 장애인 분들의 그 이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국가 사업으로 이제 일부 이제 지침이 내려와서 이제 그걸 한 읽어보니까 1대1 이제 전담 요원을 배치해 갖고 2, 3인 이제 그룹을 해 갖고 이제 이렇게 집중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이분들이 이제 폭력적이라든가 이제 집에서 이제 케어하기 힘든 이런 분 위주로 해 갖고 선발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발달 장애 체중증 장애인 분들에 대한 지금 조사 결과를 보면 그 부모들의 우울증이나 아니면 극단적인 생각도 해 보았다는 것이 1,5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40%예요. 우울증, 부모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극단적인 시도까지 하는 그러한 조사가 나왔어요. 그럼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국가 사업으로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거 1대1 지원 사업으로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발달 장애인에 대한 것만 그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모에 대한 지원도 같이 어떠한 형태의 어떠한 세부적으로 요건 이제 실행을 하는 겁니까?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금 한 4가구 정도 한번 지금 예산은 소요량은 파악돼 있고요. 국가에서 이제 올해가 6가구 신청했는데 4가구로 좀 줄었고 요거를 했던가 선정을 해갖고 추진을 예정이 면적이 소유장이 많아지면 또 추경 확보 이제 향후에 확대는 걸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럼 내각으로 이제 시작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그 발달 체중증 발달 장애인의 그 초점에 맞춰져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부모 가족의 그 보호자분들에 대한 어떤 이러한 그 우울이나 아니면 이러한 극단적인 것까지 이제 제거해서 이분들을 함으로 인해서 어렵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시간이 한정돼 있고 그 이후에 그 보호자분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그런 복지국에서는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예, 이번에 그 발달장애인 정책연구 용역 추진하는 게 이제 네네. 그 사업 대상이 이제 관내 발달 장애인도 있지만 그 가족들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제 이 용역에 담아져서 장애인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 가족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결과로 좀 나올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체중증 발달 장애인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증 장애인의 보호자가 굉장히 어렵다. 가족에서 제가해서 24시간 돌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이것이 실태 조사로 나왔고 반복적이지만 이러한 것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담아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발달장애인의 정책 연구 추진에 의해서 이제 그러한 것도 담아내겠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체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실태 조사가 나와 있냐는 거죠. 그 가족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이나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것이 정책에 넣어가지고 그러한 사업이 지금 이 그 연구 연용에서 나와 있냐는 얘기인 거죠. 현재는 이제 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그 이제 올 4월에 이제 최종 용역 결과가 3월에 나오면 그게 근거해서 4월에 이제 세부 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전년도에 체중증 그 발달 장애 수요량을 파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 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거는, 이제 예. 발달 장애인분들에 대한 이제 연구 조사 결과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전국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3월에 용역 결과 나오면 자체 세부 계획은 그 4월에 할 거고 요거 최종증은 전년에 수요 조사한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 추진되는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본 말씀드렸습니다. 의원은 예. 이제 체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질의를 한 거예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가
시급하니 이분들의 보호자나 시급하니 이거에 대한 조사를 해서 이거에 대한 정책이 나와줘야지 된다. 병행을 해야 된다. 이것이 먼저 우선이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를 제가 지금 물었던 겁니다. 그거는 4월 달에 어떤가 3월에 용역효과가 나오면 4월 달에 그 계획에 반영해서 한번 잘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답변을 제가 알고 있겠고요. 저희가 이제 연구 연역을 할 때 우리가 세비가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이 연구 연역을 하다 보면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 연구 연역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도 실질적으로 가업지수의 최중증 발달 장애인도 실태 조사가 나와서 이거에 대한 맞춤으로 또한 프로그램이 나와줘야 되고 이렇게 지원 사업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또 이걸 가지고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아마 또 하게 될 거라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연구 영역을 할 때는 그 방향을 크게 틀을 놓고 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세비도 줄어들고 또한 큰 틀에서 어떻게 정책을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지도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연구 용역에서 이제 어떤 그 대략적인 실태와 또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방향을 이제 전망을 해줄 거고요.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앞으로 이제 세부적인 실천 계획을 이제 세워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6쪽 보시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지금 입양 및 가정 위탁 보호로 하는 그 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되죠? 저희가 이제 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형에서 시설 사업 현황이 54개소인데 네네. 지금 현재 이제 거기 표와 보듯이 이제 54개소에서 2,136명의 아동이 지금 이제 지원아동이랑 다 함께 아동 양육 시설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네, 입양을 해서 네. 입양 가정이요. 아, 입양 가정이요? 네네네. 그래서 입양을 해서 250명 정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250명이 그 가정에서 지금 입양을 해서 양육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예. 그럼 이 205 지금 현재까지 입양을 해서 돌보고 예. 해서 이 입양 인원이 청년이 돼서 사회생활을 활동하기까지가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한 어떤 자료들이 있나요? 예, 자료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립 준비 청년회 갖고 그 밑에 자립 지원 강화도 이제 만 18세 이상 되면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했듯이 뭐 실손보험을 올해 뭐 해준다든가 이런 게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보호소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자립할 때 네. 실손보험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잘 하시고 진행을 해주셔서 이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심과 애정을 가졌을 때 그러한 청년들이 이제는 좀 힘을 받아서 사회생활에 더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입양 그 가정에서 입양에 한 그 데이터를 좀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최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